예,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학개론 심화강좌 제27강을 보도록 하겠어요. 27강은 이제 308페이지의 그 현금 흐름에 대한 논리인데, 이게 투자가 이제 그 3단계가 있잖아요. 취득, 운영, 처분. 그래서 이 취득, 운영, 처분이라는 3단계 과정에서 현금 흐름을 베이스로 깔아놓고 결국 투자 분석을 하는 거죠. 투자자들은.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운영 단계에서 영업 현금 흐름인 308페이지 그 흐름 있죠. 산정하는 거. 그게 엄청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기출문제를 이제 보시다 보면은 느껴요. 매년. 이걸 안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이제 사고방식이 생깁니다. 뭐 간단하게 내는 것도 있고, 궁극적인 단계는 계산을 풀어야 되는데, 이런 논리잖아. 취득. 운영인데, 이 취득 단계에서는 돈이 나가죠. 총투자라고 그러고, 투자론에서는 대부분 총투자로 많이 내요. 근데 이게 같은 말이 총자산. 이게 결국 부동산 가격이라는 논리입니다. 나중에 감정평가 가면 부동산 가격으로 내용이 이렇게 바뀌어서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운영할 때 이제 나타나는 게 소득 이득이죠. 이거는 이제 운영 단계에서의 이제 그 임대 소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업 현금 흐름이다라고 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투자자는 이런 말씀 드려졌어요. 투자 3단계니까 취득하고 투자자는 취득한 걸 끝까지 갖고 있다는 생각 안 해요. 나중에 항상 뭐 한다? 팔 걸 염두에 두고 타당성 분석하지. 그럼 취득과 처분 사이에 운영 기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갖고만 있어서는 현금 흐름이 안 나오니까 이거를 이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취득과 처분 사이에 나는 5년 동안 운용하고 5년에 난 팔겠다. 거기에 맞춰서 타당성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 운영 기간에 나오는 이제 소득이득의 저 흐름을 5년치를 한꺼번에 계산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회계연도가 보통 1년 단위로 하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1년 단위로 이제 추정하는 거야. 이거는 미래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치가 아니라 다 추정치예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했을 때 예상되는 추정 임대료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근데 추정 임대료인데 이제 이 부분이 그 5년치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1년 단위로 5개를 이제 계산하는 그러한 사고 방식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가 나타나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이제 그 가능 총소득이 나오죠. 가능 총소득은 이제 숫자로 주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가능 총소득 얼마다라고 주어지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좀 드물고, 그 단위당 임대료가 주어진다 그랬어요. 예상 단위당 임대료에다가 여기다 임대 단위수를 곱하면은 가능 총소득이 나온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스타일로 주어졌죠. 수익성 부동산이다 보니까 한 실당 얼마다 또는 제곱미터당 얼마다 주어져요. 그럼 이런 이제 단위당 임대료가 나오면은 임대 단위수는 실로 주어지면은 임대 공간이 몇 실이다, 100실이다, 1000실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제곱미터도 주면 건축 연면적이 얼마다라는 식으로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단위당 임대료에다가 임대 단위 곱하면은 가능 총소득을 이제 도출하게 한 다음에 그 마지막 단계까지 이제 추정하는 과정 중에 단계별로 이제 이걸 거쳐가지고 중간을 이제 여쭤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론상 볼 수 있는 최대 소득이고, 거기서 바로 대손충당, 공실하고 대손충당금을 공제하죠. 이 공실은 이제 임대 공간이 있죠. 임대 공간을 임대 못했을 때 로스 손실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공실 부분을 이제 추정치로 하죠. 공실률은 뭐 가능의 몇 프로다 이런 식으로. 대손충당금은 대손이라는 게 들어온 임차자들이 임대료를 못 내는 경우를 말하죠. 불량부채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걸 대비하게 드는 준비하는 비용을 이제 대손충당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부동산 쪽에서는 대손충당금을 많이 안 잡죠. 왜? 임대보증금이 대손충당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공실하고 대손충당금이 주어지면 공제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공간 이외에 보수적으로 나오는 수입이 기타 수입인데, 기타 수입이라고 내는 경우도 이제 있어요. 작년에 기타 수입 나왔는데, 재작년에는 영업외 수입으로 나왔죠. 임대공간 이해 수입으로서 우리 시험에서는 뭐 주차장, 자판기 수입 이런 거를 이제 언급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가능 총소득에다가 이걸 빼고 더하면은 유효 총소득이 이제 실질적인 총소득이 등장한다 그랬고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그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영업 경비가 이제 공제를 하지. 장사하다 보면 경비가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업 경비 부분이 두 가지 에이스 중에 이제 하나가 딱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경비까지 공제하면은 이제 순수익이 나오죠.
이 순영업소득이 등장합니다. 순수익, 순영업소득. 여기까지가 1단계가 마무리된 거죠. 그래서 가능총소득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순영업소득까지가 항상 무슨 투자랑 비교되는 거라고요? 총투자액과 비교되는 대상소득입니다라는 거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 순영업소득까지 구하려면 위에 있는 자료는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특히 순영업소득이 얼마냐라고 계산 문제를 출제할 때 가능총소득에 대한 자료를 구하게 한 다음에 공실률은 그냥 주어져요. 데이터가 얼마다 하는 식으로. 그러면 핵심은 결국 영업경비를 알아야지 풀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경비 모르면은 이거 못 구합니다. 그래서 경비가 에이스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총투자 논리가 이제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럼 순수익이 나왔으면은 이거를 가지고 투자자끼리 배당해야 돼요. 즉 우리가 총투자의 논리는 부동산 가격이 좀 취득할 때 비싸기 때문에 자기 자본 가지고만 투자하기가 좀 어려워서 관행적으로 총투자에는 내 돈, 그러니까 지분 투자액하고 남의 돈, 저당 투자액이 합쳐졌다 가정해요. 그럼 순수익이 나오는 데 있어서 지분과 저당이 힘을 합쳐서 창출했으니까 서로 나눠 먹어야 되는데, 그때 뭘로 나눠 먹냐면은 누가 먼저 나눠 먹냐면은 은행이 먼저 가져가요. 그 은행이 여기다가 부채 서비스액을 공제하지. 이 저당 투자에 대한 몫이죠. 이 부채 서비스액 우리가 뭐라 그런다? 이제 원리금 상환액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뎁 서비스액. 이렇게 해서 부채 서비스 원금 상환분과 이자 지급분을 더한 걸 말해요.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계산할 때는 만약에 원리금 균등으로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은 빌린 돈에다가 뭐 한다고요? 저당 상수하면 이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이 여기까지가 딱 계산이 끝나면은 저당 부분이 털어낸 거야. 여기까지가 저당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나에 대한 배당액이 들어가기를, 요거를 이제 여기부터 세전 현금 수지가 나옵니다. 세금을 공제하기 전에 현금 수지, 현금 흐름이 나오죠. 여기부터가 이제 지분 투자랑 비교되는 겁니다. 저당 거 털어냈으니까. 이런 내용이 엄청 중요합니다. 문제 같은 거 풀 때. 그러면서 세금을 공제하기 전에 소득을 받은 거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게 소득과 연관되는 세금이라서 영업소득세를 공제하죠. 또 하나 중요한 거 나왔죠? 영업소득세. 핵심 중에 이제 하나죠. 영업소득세.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가처분 소득인 세금을 공제한 다음에 현금 수지가 딱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 단계 소득에 대한 추정 내용이죠. 그래서 이걸 하실 때 어떻게 하시라 그랬냐면은 전체적으로 먼저 소득부터 잡는 게 중요해요. 전체적으로 암기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우선은 이제 항상 소득이 가일순 전후라고 이제 항상 알아두시고요. 가일순까지는 이제 총투자랑 비교 논리고, 세금 붙어 있는 세전부터는 지분 투자랑 비교되는 대상 소득입니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 과정 중에 이제 계산 문제를 할 때 순영업 소득이 얼마냐, 세후가 얼마냐라는 단계를 물어보면서 순을 구하려면 경비 항목이 중요성 있게 부각시켜 주고요. 세후를 구하려면 영업소득세를 구하게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제 계속해서 몇 년 동안에 투자자가 본인이 생각한 기간 동안에 타당성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 기간 끝나면은 뭐 한다고요? 판다고 가정하는 거야. 그래서 처분 시에 이제 내용이 나오죠. 처분 시의 내용은 311페이지에 약간 나옵니다.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는데 작년에 오랜만에 나왔었죠. 처분 시에 이제 자본이득에 대한 논리가 등장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흐름상에서 그거 보신 것처럼 샀던 걸 다시 팔잖아. 그럼 매도 가격에 나오죠. 매도 가격이 등장하고, 매도할 때 돈 나가잖아. 그래서 매도 비용을 빼죠. 매도 비용을 빼면은 이제 순 매도액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공제하는 것은 파란색 영역은 저당에 대한 몫이잖아요. 그러면은 대출을 받았어. 대출 기간이 만약 20년이다. 20년 동안에 갚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투자자는 대출기간이 20년이라 그래서 보유기간도 20년으로 하지 않는다 그랬죠. 요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만약 5년이다라고 가정해요. 5년 기간을. 5년 동안에는 이제 장사해서 번 돈에서 순영업소득 중에서 원금을 일정 부분 갚았잖아요. 근데 아직 15년치 못 갚은 거를 처분할 때 한꺼번에 갚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미상한 저당장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상한 저당장금의 위치를 알면은 작년에 하나 맞췄었어요. 이렇게 미상한 저당장금. 그럼 저당 거 털어냈으니까 이제 순수한 내 돈이 남았는데 뭐라고 표현할까 했더니, 내가 취득할 때 지출한 지분 투자액 있죠? 지분 투자액이 나중에 처분할 때 돌아온다는 뜻이야. 작년에도 이렇게 나왔더라고. 그래서
지분 투자액이 돌아온다. 지분 복귀액이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돌아왔는데 아직은 처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세금을 공제하기 전에 지분 복귀액이에요. 그 다음에 세금을 빼야 되는데 이게 처분 시에 부과되는 세금에서 이거 자본이득세가 빠지게 됩니다. 자본이득세야. 그럼 자본에서 빠지면 이제 세금을 공제한 다음에 세후 지분 복귀액이 등장을 하게 되겠지.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요. 그 총투자 논리, 순까지는 다 총투자고 세금부터 있는 게 전부 다 지분투자 논리가 나오죠. 이 자본이득세는 여러분 세법시장에 공부하시는 양도소득세예요. 근데 우리는 캐피탈 게인 텍스라는 원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적용해서 자본이득세라고 이제 시험에 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취득과 운영이라는 이 단계를 현금 흐름을 아셔야 되고요. 이게 이 전체적으로 흐름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부터 논하는 상황이 여기서 중요하다고 봤던 영업경비하고 영업소득세야. 영업경비에 대한 부분은 308페이지에 309페이지에 제일 꼭대기 반가로 보면 영업경비라고 나와 있죠. 근데 영업경비에 대해서 꼭 기억하실 것은 포함되는 거야 그냥 보시면 되는데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게 있어요. 포함되지 않는 거를 알면은 되게 이제 문제 풀 때 중요한데, 근데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를 굳이 암기 안 한다 하더라도 취득과 운영 처분이라는 현금 흐름상의 내용을 흐름상으로 이해하시면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포함되지, 공실은 포함되지 않잖아. 왜? 우에서 공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경비에 대해서 지금 논하는 거야. 근데 공실은 우에 있으니까 미리 공제가 된 상태야. 대손 충당금. 이것도 이제 우에서 공제됐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겠지. 그리고 부채 서비스액. 이거는 밑에서 들어가는 거잖아. 원금하고 이제 차입금 이자. 얘네들은 밑에서 공제할 거니까 경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영업소득세. 그래서 이것도 맨 밑에서 계산하는 거니까 포함되면 안 되겠지. 그리고 자본이득세. 자본이득세는 언제 발생하냐? 처분 시에 발생하는 거는 포함이 안 되겠지. 그리고 그 유명한 건물의 감가상각비. 이것도 처분 시 한꺼번에 처리합니다. 건물의 감가상각비. 이런 논리가 나오게 됩니다. 회계학적으로 이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의 감가상각비. 요걸 특히 자주 냅니다. 그냥 감가상각비 하면은 건물의 감가상각비라고 이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취득세, 등록세도 포함시키면 안 되겠지.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이거 왜 그래요? 이건 취득 단계 부과되는 세금이니까. 우리는 보유 단계 부과되는 세금 포함시켜요, 경비에. 즉 재산세 같은 거는 포함이 되는데 취득 단계랑 처분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은 운영과 관계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영업경비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소유자 봉급, 소유자 급여 같은 거. 이거를 경비에 포함시키면 안 되겠지. 왜냐하면 소유자 봉급을 경비 처리하면은 나중에 세금 계산할 때 세금을 횡령하겠다는 뜻입니다.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논리죠. 이런 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개 있겠지만은 우리는 특히 요 부분을 가지고 많이 이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포함되지 않는 걸 알면은 취득과 운영 처분에 대한 모든 현금 흐름상의 내용을 다 파악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지문으로 이제 많이 지문도 내고 계산도 내요. 그러니까 이제 계산 낼 때 어떤 식으로 내냐면은 이렇게 했었죠. 예를 들어 잠깐만 논하면은 유효 총소득이 만약에 이제 1,000원이다. 자료가 주어지지. 광고비가 뭐 100원이다. 재산세가 200원이다.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 차입금 이자가 뭐 100원이다. 그리고 건물의 감가상각비가 뭐 100원이다. 이렇게 해놓고 자료 이 정도만 해놓고 취지만 보시면 되니까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순영업소득을 구하시오. 이렇게 만약에 물어본 거예요. 그럼 순영업소를 구하시고 그럼 가이순조는 중에서 세 번째 단계를 물어봤는데 세 번째 순을 구하는데 주어진 소득 자료가 유효총소득이 주어졌잖아. 그럼 유효에서 순이 나오려면 몇 개를 빼야 돼? 2개를 빼면 되죠. 뭐하고 뭐? 아니 하나만 빼면 되지. 뭐? 경비를 빼면 돼. 그럼 박스 안에 주어진 이 자료가 경비에 해당되는 것만 공제하면 되겠죠. 근데 광고비는 경비에 해당되는 거 맞고요. 재산세는 해당되는 거 맞는데 차입금 이자는 부채 서비스 구성 요소니까 얘는 포함시키면 안 돼. 경비가 아니야. 감가상각비도 경비가 아니지. 그럼 주어진 자료 다 쓰는 것이 아니라 경비에 해당되는 골라내는 거지. 300원만 주어졌구나. 그럼 1,000원에 300원 빼면 얘는 700원이구나. 뭐 이런 스타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영업경비의 항목을 알아야지 순영업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요 주제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 궁극적인 단계가 세후가 얼마냐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영업소득세를 알아야 돼. 영업소득 특히 자주 좋아하는데 309페이지 보면 그 밑에 9번에 영업소득세가 있잖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순영업소득 하는 방법이 있어요. 순영업 할 때는 여기다 대체 충당금을 더해주죠.
이 대체 충당금이라는 것은 기간 중에 투입된 비용이야. 근데 이게 자본주의 지출비로서 건물의 자산 가치를 증진시키게 투입된 비용이에요. 가치 증진에 투입된 비용이니까 이건 세금 계산할 때 가산 항목을 해주자라는 논리입니다. 이렇게 뭐 리모델링 같은 비용.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자를 빼죠. 차입금 이자 빼고 감가상각비를 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더하고 공제 두 개를 하면은 이게 세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과세 대상 소득이 나와요. 이 과세 대상 소득이 여러분들 세법상에 공부하시는 과표, 과세 표준입니다. 과표를 알아야지 거기서 세율을 적용할 거 아니에요. 여기 영업소득세를 이제 적용해서 곱하면은 이게 말 그대로 영업소득세가 나오죠.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순대이감 할 정도예요. 순대이감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자 감가상각비 있죠? 이게 많이 잡힐수록 좋아, 적게 잡힐수록 좋아. 이게 많이 잡힐수록 좋아요. 왜냐? 이자 감가상각비는 이미 지출된 비용이야. 세금 계산할 때 다시 한번 공제 항목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많이 잡힐수록 과표가 적어지니까 그만큼 어떻죠? 소득세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절세 효과라 그래요. 그래서 다시 앞에 우리가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부동산 투자의 장점에 3대 장점이 있었어요. 하나가 이제 지렛대 효과. 바로 거기서 건드렸고, 두 번째가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기대한다. 지금 여기서 논하죠. 소득과 자본이득. 세 번째가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절세 효과가 지금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절세 효과가 감가상각비하고 차입금 이자에 대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체크하시라 그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영업소득 계산할 때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순대이감으로. 근데 오른쪽에는 이제 세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험은 세전 가지고 하는 건 내지는 않았는데 어차피 같은 값이 나오니까 차이는 똑같이 대체 충당금을 더해주고 다만 차이가 여기는 원금 상환분을 더해줘야 돼. 그리고 감가상각비 공제하면 이게 과세 대상 소득 나오고 세율 곱하면 소득세는 같이 나옵니다. 그럼 차이가 여기서는 순영업소 하면 이자를 공제해 놓은 것이고 세전하면 여기 원금 상환분을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세전하면 원금 상환을 더해주냐면은 세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순영업소득에서 세전이 나오려면 뭐를 빼야 돼요? 여기서 순에서 세전하면 원리금 상환액인 부채세를 빼야 되겠지. 원리금 상환액을 빼야지 이게 나와. 지금 세금 계산하는 거잖아. 그렇죠? 세금 계산하는데 이자가 공제 항목이야. 근데 세전으로 할 때는 이미 이자가 공제가 됐어. 공제가 됐으니까 요거는 뭐 논할 필요는 없고 근데 모두 같이 공제됐어. 원금 상환분도 같이 공제됐으니까 원금 상환분은 세금 공제 항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원금 상환분을 더해줘야 된다는 뜻이지. 그럼 같은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보셔도 되는데 순대이감 위주로 많이 냅니다. 순대이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출제원이 엄청 좋아하고 있는 기출문제의 상황 설정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 봐도 예제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현금 흐름에 대한 논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놓고 결국 이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거 다 지워봅니다.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은 투자 분석을 하는 거지. 투자 분석. 그래서 투자 분석 기법이 마지막 단계에서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300 이제 여러분들이 14페이지부터 투자 분석 기법이 등장하는데 여러분들 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렸어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을 분류하는 기준이 있어요. 분류하는 기준이 뭐가 좋냐면은 화폐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투자 분석 기법을 분류한다 그랬어요. 화폐 시장 가치, 그러니까 우리 현재 가치, 미래 가치. 근데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 있고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을 우리가 할인 기법이라 그러고 고려하지 않는 방법을 비할인 기법이라 그래요. 당연히 고려하지 않는 게 더 간단하겠지. 근데 고려하지 않는 방법을 우리는 어림셈법하고 비율분석법이라는 주제 하에서 시험 문제를 계속 전통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근데 고려하는 방법에 있죠. 고려하는 방법에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있어요. 근데 고려하는 방법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을 비교하다 보니까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 고려하는 방법이 더 숫자가 적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즉 할인기법에 뭐가 되어 있는지를 종류를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그 종류가 4가지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고려하지 않는 방법에 다 퉁치면 됩니다. 그래서 화폐 시장을 고려하는 방법에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있었어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 보면 종류가 이제 3가지가 있었어요. 순영가법하고 그리고 수익성 지수법하고 그리고 이제 내부 순유법이라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 3가지야. 순수 네 3가지가 있는데 순영가, 내부 수익성, 내부 순유법 3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걸 물어본 단독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은 오지선다야. 그럼 요 3가지가 1, 2, 3번 차지했고 그럼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
해당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 중에 어림셈법의 승수법이라고 있어요. 그 승수는 이제 회수기간을 물어보는 건데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거라서 단순 회수기간이야. 이 회수기간은 시간 가치를 고려해주는 방법으로 정확하게 한번 판단해 보자. 그래서 평가 회수기간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평가란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명칭상에서 고려하느냐 안 하느냐를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고려하는 방법에 순평가,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 평가의 수익에서 순수, 내현 요 네 개가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다라는 거를 이제 정리해 주시면 돼. 이게 지문으로도 자주 나와. 이렇게. 지문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간의 예를 보면 옛날에 실제 문제 중에 수익성 지수법은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문장이에요. 그럼 X에 썼겠죠? 우선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 정도만 이제 요 종류는 나열을 하도록 하겠어요. 기본 시간에 해봤으니까. 이제는 그럼 뭐부터 하냐면 이거는 이제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것은 좀 어려운데 고려하지 않는 단순한 방법부터 한번 건드려 봅니다. 우리 책은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요.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 방법에 여러분들 323페이지 보면은 거기에 어림셈법이라고 있습니다. 어림셈법. 말 그대로 어림잡아 한다는 거죠. 어림셈법. 어림셈법. 이 어림셈법은 그래서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한 해 소득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고 처분도 고려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하고 처분 사이에 운영기간이 있잖아요. 운영기간이 만약에 5년이다. 그러면은 이제 뭐 10년이다. 그러면 이걸 다 고려하다 보면은 시간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간적인 갭이 커지다 보니까 시간적 차이를 조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림셈법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1년치 소득만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처분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한 해의 소득 가지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이제 어림셈법의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의에 보면은 이제 네 번째 줄에 승수법하고 수익률법이 있더라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먼저 승수법. 승수는 뭐를 말하냐면 얘는 회수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투자자들은 생각하는 게 내가 투자한 돈을 과연 얼마 만에 회수될 것이냐 이걸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회수기간을 파악하는 것이 승수 논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얘는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 회수기간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때문에 회수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것처럼 승수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면 얘는 회수기간이기 때문에 승수 구조는 간단하죠. 승수는 그 회수할 대상 금액을 뭘 회수할 대상 금액이야? 취득할 때 투자한 돈을 회수해야 되잖아. 그래서 투자액이 위로 가야 되고 그리고 뭐 가지고 회수해야 돼? 장사에서 번 돈 가지고 회수해야 되잖아. 이게 장사에서 번 돈이죠. 뭐 가지고 회수해야 돼? 소득 가지고 회수해야 돼. 그러니까 소득에 대한 투자액이 뭐다? 승수 논리가 돼요. 이게 그래서 투자액은 소득의 몇 배인가를 판단하는 것이고 그럼 어떤 투자액과 어떤 소득을 대입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승수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승수가 나오면은 요거랑 역수관계가 있어요. 역수관계 뭐가 역수냐면은 수익률의 역수관계가 돼. 투자자는 투자한 자본을 몇 년 만에 회수될 것이냐도 관심이 있지만은 과연 내가 투자한 돈에 얼마 정도 수익을 창출할 것이냐 이것도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률이죠. 그래서 이거를 같은 말로 이제 수익률을 회계적 이익률법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승수를 통해서 우리 역수인 수익률을 알아야 되니까 역수가 반대라 그랬죠. 그럼 투자액의 밑으로 가고 소득을 위로 잡으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딱 보시면은 324페이지에 꼭대기에 이제 우리가 승수가 나오죠. 승수가 종류가 몇 개 있어요. 승수 종류가 4개가 있어. 왜 승수가 종류가 4개 있냐? 원래는 얘는 소득 가지고 하는 건데 소득이 5개가 있잖아. 가능, 유효, 순, 세전, 세후. 5개 소득 가지고 하니까 승수가 5개가 나오는 게 원칙이야. 근데 왜 4개냐면은 공통적이다라는 거야. 여기도 가능 총소득, 여기도 유효 총, 둘 다 총소득이잖아. 총소득인데 굳이 뭐 같은 총소득인데 뭐 구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요걸 두 개를 묶어가지고 우리가 승수를 만들어요. 그 명칭은 그대로 잡아야 되잖아. 총소득에다 뭐만 붙이면 돼? 승수만 붙이면 돼. 그래서 총소득 잡고 여기서 뭘 갖다 붙여라? 승수를 갖다 붙이시면은 이게 총소득 승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그럼 총소득 승수가 나왔어. 그럼 총소득 승수는 구조가 뭐였었어? 승수가. 그 밑에 소득을 깔고 위에 투자를 덮으라 그랬잖아요. 그 명칭에 해당되는 소득 그냥 밑으로 깔어.
그럼 짝꿍이 되는 투자액은 당연히 무슨 투자액이야? 우리가 가이순까지가 무슨 투자? 총투자 논리라 그랬죠? 그럼 총투자를 위로 덮어.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겠어? 총소득 승수는 총소득에 대한 총투자액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또는 총소득 승수란 총투자액을 총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리고 이런 논리가 나오게 됩니다. 틀리게 할 때는 총소득 승수는 지분투자액을 총수 나누는 거 이렇게 해요. 지분투자가 아니라 무슨 투자? 총투자 논리지 이렇게. 그래서 총소득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계산 문제 작년처럼 이게 계산으로 떴었는데 총소득 승수를 구하라 많이 했다. 그럼 우리가 가능으로 해야 될 것이냐 유효로 해야 될 것인가 헷갈릴 거야. 근데 헷갈릴 필요 없이 출제연이 가능으로 하라 유효로 하라고 소득을 적용하는 그 소득의 명칭을 주어져요. 가능을 하라, 유효를 하라 이런 거. 그 주어진 대로 하시면 돼 이렇게. 그럼 총소득 승수 하나 완성됐어. 그럼 무슨 소득이 남았어? 순영업 소득 남았잖아요. 그럼 순영업 소득까지 또 하면 돼. 그럼 뭐에다가 순영업 소득에다 뭐만 붙이면 돼? 승수만 붙이면 돼요. 순영업 소득 승수야. 너무 길잖아.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제 우리가 순소득 승수라는 얘기를 문제로 씁니다. 그럼 순소득 승수니까 여기도 명칭에 해당되는 순영업 소득 있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밑으로 깔어 그냥 순영업 소득. 그에다 투자를 덮어야 되는데 무슨 투자 덮어요? 여기까지 총투자니까 총투자를 덮어야 되죠. 역시 같은 말로 순소득 승수는 총투자액을 순영업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총투자 이제 마무리됐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소득 남았어? 세전 남았네. 그럼 세전에다가 세전 현금 수지에다가 뭐만 붙이면 돼? 승수만 붙이면 돼. 승수만. 그 세전 현금 수지 승수. 세전 승수로만 쓸게요. 너무 글자 기니까. 그리고 이것도 깔어. 뭘 깔어? 세전 깔어. 세전 현금 수지 깔고. 근데 투자로 덮어야 돼. 근데 이건 무슨 투자 덮어야 돼? 그쵸? 여기부터 무슨 투자다? 지분 투자야. 그럼 지분 투자를 세전 현금 수지로 나눈 값이 뭐죠? 세전 승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무슨 소득 남았어? 세후 소득 마지막으로 남았잖아. 그래서 세후 소득에다가 세후 현금 수지에다 뭐만 붙이면 돼? 승수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세후 현금 수지 승수 이렇게 이제 잡아놓고 그래놓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세후가 주어졌기 때문에 얘는 세후를 깔고 세후 현금 수지 깔고 거기다 투자 덮어야 여기도 무슨 투자야? 지분 투자를 덮어야 됩니다. 이것도 틀리게 할 때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세후 현금 수지 승수란 총 투자액을 세후로 나눈 값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틀렸지? 여기는 무슨 투자? 지분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이순전후라는 5개의 소득에 의해서 총순전후라는 4개의 승수가 등장하는 거야. 4개의 승수가 가이순전후에서 총순전후. 그러니까 이거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이순전후를 통해서 공식을 만드시면 돼. 이렇게. 그래서 총 명칭 소득 다 깔고 총투자 2개고 지분투자 2개잖아요. 그걸 사진 찍듯이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승수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역수에 해당되는 뭐도 잡혀요? 수익률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수익률하고 승수가 역수란 걸 알면은 어차피 공식은 구조는 뒤집으면 되잖아. 그런데 다만 여기서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은 각 승수의 역수가 하나씩 있기 때문에 그 역수에 해당되는 그 수익률의 명칭을 보면 되는 거야. 명칭. 그러면은 승수가 4개면은 수익률도 4개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책에는 보니까 3개밖에 안 나와 있어. 하나 더 첨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떤 분들 이건 비율법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총소득 승수의 역수를 우리가 뭐라고 이거는 재작년인가도 나왔었죠. 이 용어는 통일이 됐어. 이 회계학에서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걸 총자산 회전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총자산 회전율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명칭이 그대로 나와. 회계학 원리에서도 회전율이라고 총자산 회전율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얘는 공식 뒤집으니까 총자산을 밑으로 깔어. 그럼 무슨 소득 집어넣어야 돼? 총소득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총자산이 뭐랑 똑같은 개념이다. 아까 총투자 같은 개념이라 그랬잖아. 여기다 총투자해도 되는데 회계적으로 총자산 회전율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시험도 총자산 회전율을 하더라고요. 이게 그동안에 나왔던 그 흔하게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총자산 회전율을 이제 옳게 나온 거랑 틀리게 나온 지문을 비교하다 보면은 이렇게 장난치는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어. 먼저 옳게 나온 것은 재작년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총자산 회전율이란 총자산에서
총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서 그대로 맞잖아. 틀리게 나올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총자산 회전율이란 총자산에 대한 뭐다? 순영업 소득의 비율이 이렇게 나왔어. 순영업 소득이 아니라 무슨 소득? 총소득이야. 그러니까 구성요소 글자를 바꾼다는 거야. 계산이 아니면은 이렇게. 이거 틀리면 이거 공부 안 해도 정말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순소득 승수가 나오는 여기부터 최근 설명이 돼 있네. 요거는 거의 90% 용어가 통일이 돼 있어요. 작년에도 나왔던 것처럼 종합환원율로 이제 많이 냅니다. 종합이 이제 총투자 개념이잖아요. 근데 왜 이제 종합이란 말을 쓰냐? 총투자란 말을 안 쓰고 이게 요것도 저기랑 관계돼. 감정평가랑 관계. 여러분 감정평가에서 수익방식 공부하신 기억이 나시죠? 수익방식에서는 그 환원율을 공부하게 됩니다. 거기서는 이제 환원율을 따로 내. 여기 별도의 문제야. 그 감정평가론하고 용어를 통일시키기 목적으로 종합환원율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90% 확률로. 얘는 순소득 역수라고 알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뒤집으면 돼. 밑에다가 뭘 집어넣어? 총투자 집어넣고 위에다가 무슨 소득 집어넣어야 돼? 순영업 소득을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제가 요거를 종합환원율이 총투자에 대한 순영업소 비율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옳게 되거든요. 틀리게 할 때는 요거를 뭐 지분투자 바꾸는 이렇게 장난칠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종합환원율이 90% 확률로 이 명칭 쓴다 그랬지만은 왜 그러냐면은 10% 확률로 다른 명칭이 나온 적이 있었어. 그것도 최근에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썼냐면은 혹시 기출문제 보시다가 이런 명칭이 나오면 얘를 종합환원율이라고 알아두시면 돼. 즉 뭐냐면은 얘도 총투자 개념 아니냐라는 거야. 그렇죠? 얘도 총투자잖아. 그래서 총투자 그대로 쓰자. 얘는 무슨 법이야? 수익률법 아니냐. 그래서 총투자 수익률로 나오면은 이거를 뭘로 이해하셔라? 종합환원율로 이해하시면 돼. 이렇게. 용어가 통일이 안 된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어쨌든 총투자 논리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회전율하고 환원율 두 개를 말씀드렸어. 그럼 저당권 털어냈으니까 누구 몫이 남았어? 세전, 지분투자 내용 나왔잖아. 그럼 세전승수의 역수를 뭐라 그럴까? 이 세전승수부터는 절대로 쓰면 안 되는 단어가 있어. 세전부터는 종합이란 말하고 총이란 말 절대로 쓰면 안 돼. 왜? 세전부터 무슨 투자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분 투자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쓸까 하다가 우리가 순영업 소득이 회계학적으로 배당하기 전의 소득이야. 그럼 배당하기 전의 소득이니까 배당 작업을 투자자끼리 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 배당받는다? 은행이 먼저 배당받아. 그래서 은행에 대한 배당액은 부채 서비스라 그래요. 그럼 나에 대한 배당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배당 끝났으니까 지분투자 모든 배당 받겠지. 지분투자자에 대한 배당액을 세전현금 수지라 그럽니다. 그거 명칭 그대로 쓰자. 지분투자에 대한 배당액이 차지하는 비율. 그래서 세전승수에 뒤집어진 역수가 이거를 뭐라 그러냐? 지분 배당률이라고 합니다. 이건 용어가 거의 통일이 됐어요. 지분 배당률. 그래서 지분 배당률을 하시고 공식은 뒤집으면 되잖아. 지분 나왔으니까 총투자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죠. 지분 투자분의 무슨 소득? 세전현금 수지가 이렇게 나오면 돼.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4번에 대한 논리지. 세후승수가 있어요. 세후승수가 1회부터 24회까지는 언급한 적이 없어. 아니, 역수에 해당되는 이것이. 그래서 관행적으로 우리는 세후승수가, 역수가 해당되니까 얘를 세후 그냥 붙이자. 붙이는데 이제 무슨 수익률이야? 얘는 무슨 법이야? 수익률법이니까 세후 수익률을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후 승수의 역수가 세후 수익률이야. 그대로. 그쵸? 이거는 세후인데 승수가 이건 수익률이야. 그럼 얘는 이제 뒤집어진 거니까 밑에다가 뭐를 갖다 붙여요? 지분 투자를 갖다 붙이고 여기다가 세후 현금 수지를 갖다 붙이면 됩니다. 제일 적게 나온 게 세후 수익률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발생했는데 우리가 처음으로 이게 나왔을 때 세후 수익률을 내지 않았었어요. 뭐로 냈냐면 얘도 무슨 투자 개념이야? 얘도 지분 투자 개념 아니냐? 지분 투자 쓰자라는 거야. 지분 투자 썼는데 지분 투자의 배당액은 지분 세전승수 역수로 이미 언급했잖아. 그럼 얘도 지분 투자가 가져가는 최종적인 수익이 아니냐. 그래서 지분 투자 해놓고 수익률법이니까 그대로 갖다 붙여서 지분 투자 수익률을 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지분 투자 수익률은 뭐를 말하냐면은 세후 수익률을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분 투자 수익률은 세후 수익률이야. 이렇게. 이거를 지분 투자 수익률을 지분 배당률로 잘못 써서 표기한 우리 중개사 수험서도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지분 투자 수익률은 세후 수익률이다. 근데 이런 명칭 등이 그렇게 이제 흔하게 내지는 않아요. 우리가 전통적인 명칭 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림셈법인데 항상 뭐를 잡아라? 가유순전을 잡아라. 가유순전후. 가유순전을 통해서 승수부터 잡아라. 승수가 총순 전후 4개 승수가 있다. 4개 승수. 총순 전후 깔고 덮으면 돼. 그리고 각 승수가 나오면 거기 역수가 있다. 역수가 수익률인데
총승수 역수는 회전율이고 순승수 역수는 환원율이고 세전 역수는 지분 배당률이고 세후 역수는 세후 순위이다. 그래서 총회 순환 전지 후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총회 순환 전지 후후 엄청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시고 만약에 이제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럼 선택하고 싶어 통계를 보면은 이 부분이 8가지 조합이 4개 조합이죠. 4개 조합 8가지 항목이 다 골고루 내진 않아요. 그 중에서 이제 정답으로 이제 우리가 국한시켜서 봤을 때 집중적으로 논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순소득 승수 부분하고 세전 승수 부분이 요건 집중적으로 논합니다. 왜냐 순소득 승수는 총투자의 대표야. 그래서 이거를 승수가 회수기간이라 그러죠. 이걸 투자한 자본 회수기간이라 그러죠. 그러면 세전 승수는 자기자본 회수기간이야. 자기자본 회수기간. 총투자 회수기간이고. 그래서 이제 순승수하고 세전승수, 총투자 대표, 지분 대표 이 두 군데에서 집중적인 정답이 등장하더라고요. 이렇게 통계에 의하면 그래요. 그래도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시 가위순전후가 총회, 순환, 전지, 후후 이런 식으로 정리하셔서 어림셈법을 맞춰주시고 그리고 선택해야 돼. 현장에서 작년처럼 난이도가 좀 있는 난이도 있다는 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거야. 난이도 있는 계산 문제가 뜨면은 패스하셔도 돼. 근데 이제 계산보다는 지문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문에 대한 해석을 문제가 나온 거는 풀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유명한 이제 어림셈법에 대한 상황 설정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어림셈법 말고 화폐시장을 고려하지 않는 방법의 두 번째가 비율분석법에 대한 논리가 있어요. 비율분석법 우리 책은 326페이지에 있네. 그리고 비율분석법의 논리랑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할인법의 논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여기 나머지 여기다가 채우시면은 이제 하나의 실판 내용이 투자 분석 기법이 완성이 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다음 마지막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